이번 국면이 또 한 번 통화정책에 대한 오해가 채권에 대한 박앤페이를 해줄 정도의 환경에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들 감안.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채권 담당하는 윤여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채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내용들, 외곽 내유다.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안에서 질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특히나 이제 뭐 고용 나쁜 거야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소비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문제들. 이거 촬영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미국 10년 금리가 15bp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3에서 지금 4.1대 중반이 깨지고 있거든요. 이런 쪽의 미국 금리의 움직임과 달리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올해 주요국 중에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채권 시장이 문제가 생겼다. 환율 가지고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정책 라인 쪽하고 좀 미팅이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쪽 갔다 오니까 이제는 환율 외에 이 우리 올해 가장 주요국 중에 많이 오른 이 금리에 대해서도 대응이나 고민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뭐 올해 우리나라가 지금 뭐 환율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단호히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금리 인상은커녕 내년까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 휴지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멈춰 있는 과정은 맞지만 완화의 경로 자체가 회분돼서 이제 인상 사이클로 전환된다. 그럴 정도의 경제는 아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 얘기 드리면서 현재 우리나라 국고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오늘 현재 3.6%입니다. 녹화를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10년짜리 매년 3.6%짜리 예금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작년에 2.5%밖에 안 주던 그 10년짜리 채권이 3%를 뚫고 올라와서 지금 반년 단간에 지금 3.5%가 넘어왔다라는 건 내 연금형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 놓고 생각했을 때 투자할 만한 영역이다. 그 가치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에 국내 채권이 비싸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나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채권이 뭐 여러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과하게 쏠려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뭐 2% 혹은 1%대까지도 낮춰질 것이다. 저희도 그 시점에 2%나 2.25 정도까지 낮아질 거라는 완화 쪽에 무게를 싣고 왔었는데 그때 그게 선반영되면서 국고 3년이 2.2, 아까 10년이 2.5까지 떨어졌으면 이건 비싼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PBR 밸류처럼 여겨지는 이 주요 가격 지표와 금리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시면 22년 4분기 레고랜드 때와 23년 10월 달 미국 10년짜리가 5%가 넘어가는 그 영역대 정도 밸류 수준으로 이때는 기준금리가 3.5%였거든요. 그때 10년 금리가 4.4%였습니다. 기준금리하고 10년 금리가 100bp, 1%포인트가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기준금리 얼마죠? 2.5인데 10년 금리가 3.6, 3.7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채권은 이 밸류 차트를 놓고 보셔도 오른쪽에 우리나라 장기적인 성장의 추세를 봐도 역시나 중위값 2.5 대비 3.7이면 역시나 그 두 번의 이상 국면을 제하고 우리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시라고 권해드리는 것보단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깔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원화채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화채가 왜 저평가로 가느냐? 올해 보시면 일본이야 재정 많이 쓴다 하면서 작년에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고 우리도 정권 교체되면서 작년에 45조 원의 추경. 제가 지난번에 일본이 20조 엔 GDP 3% 추경을 한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작년 45조면 우리나라 2,500조 원 GDP에 대략 2%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수준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금리가 올랐는데 올해 우리가 재정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가져가지만 일본보다 그렇게 위협적인가요? 이게 2월 첫째 주까지의 금리 변동폭인데 일본보다도 한국 금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최근에 다카이치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공약에 대한 실천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안전성 개입을 하면서 일본 금리는 우리랑 비슷하게 30bp 올라가다가 오히려 절반 이상을 돌렸는데 우리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영향까지 받아서.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보시면 2%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얼마죠? 우리는 얼마 정도 성장해야 안정적인 성장이죠? 대략 뭐 1.8, 1.9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좋은 게 맞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도 멈추는 거고요. 단순히 환율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고 물가도 우리가 2% 정도가 목표인데 2%보다 저희 당사는 한 2.3으로 그보다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끝났어요. 인하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일정 부분 통화정책이 중립이라고 하면 보통 기준금리가 0.25%, 한 25bp씩 움직이니까 3년짜리 단기채는 2.5인 기준금리 한 20, 30bp 하면 얼마죠? 한 2.8%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10년 금리는 조금 만기가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 10bp 정도 더 준다고 해도 40bp. 그럼 3년에 2.8 대비 40bp 주면 3.2%.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그 정도 적정 가치를 회복하러 금리가 안정돼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과도하게 금리가 높죠. 현재 금리가 국고 3년이 3.2% 내외에서 움직이고 10년이 불과 요 며칠 미국 금리 떨어지면서 같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3.7까지 갔습니다. 적정 가치에서 50bp 가까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 50bp는 기준금리가 한 2번 정도는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녹여놓은 상황이죠. 근데 5년 동안 지금 21년은 우리가 팬데믹 때 반작용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와서 22년, 23년, 24년, 25년, 올해까지 이 5년치 평균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2%를 넘을 것 같으세요? 5년치 평균이? 아니요,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경기 여건이 올해 좀 메이크업 되는 정도의 상황이고 저희는 내년까지 우리나라 성장을 봤을 때 내년에는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밥값 정도는 할 수 있나, 물가도 다시 목표 수준으로 좀 안정화되는 경로로 간다. 아니,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황들 분위기 좋은 거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기대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올해의 이 개선되는 흐름이 내년도에 가서 다시 균형 쪽으로 회귀를 할 거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금리 인상을 일부에서 좀 얘기하시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조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5년제 평균값으로는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과열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봅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1 환율 1,500원, 1,500원 중반, 1,55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100원 이상 절상이 되면 30원당 물가가 한 0.1씩 올라가신다고 저희 같은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추정하는 대신데 그럼 대략 물가가 얼마 올라가죠? 100원 정도만 0.3에서 0.4 정도의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 추정 2.3에서는 대략 2.7이 나오고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를 2.1%를 보고 있는데 그 기준에도 2% 중반이 넘어갑니다. 수요 수준에서 0.5%포인트 이상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물가에 대한 긴장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통화정책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죠. 그 정도의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근데 저희는 올해 연으로 평균 환율을 얼마를 본다? 1,420원 내외에서 잘하면 2분기 초에 우리가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이라는 호재가 잘 들어올 때 일본계 자금들이 안정화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때는 환율 해지도 안 하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을 거거든요. 1,400원도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는 쪽의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가가 그렇게 오르겠습니까? 그 말인즉 저희는 올해 아니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없다. 그 기준은 $1 환율 한 1,550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정도의 부담이 없다고 하면 금리를 올릴 이유는 현재 만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심플하죠. 최근에 채권 왜 깨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에 맞지 않으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그걸 제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 뭐죠? 칩 가격입니다. 둘의 상관계수가 얼마라고요? 0.96이요. 96%가 지금 딱 보셔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한마디로 채권 시장이 좀 진정되고 안정되려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칩 가격이라도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 시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아무리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2017년이었잖아요. 그때도 전체 수출의 25%를 넘지 않았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지금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YOY로 수출 증가를 얼마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가? 또 17년하고 비교해 볼까요? 그때도 역시나 80% 정도를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를 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게 기저효과가 좀 일부 있다고 해도 이 기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칩 가격 보여드렸죠? 요 반년이 남짓한 이 기간 동안 올라간 반도체 가격이 10배입니다. 분명히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하지만 요 근래 여러분들 미국의 AI 투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업체와 칩 업체들의 주가가 엇갈리면서 최근에 사스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우리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이 AI 산업들이 잘하는 놈 쪽으로 다 재편되는 거 아니야? 비용은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익을 회수를 그렇게 못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기지?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쪽 관련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회사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회사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칩을 파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매출 이익에 대해서 우려가 없지만 올해 하반기 단쯤 가면 이 올라간 수출에 대한 기울기가 역작용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 칩 가격이 피크아웃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출은 올해 아니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과연 여기에 제일 원동력인 가격 지표인 칩이 피크아웃 할 때부터 지금 미국의 AI 산업도 아직 제대로 개화되지도 않았다고 하고 피지컬 AI도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걸로 연결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반도체 기존하고 있는 수출 경기도 올해 하반기에 칩 가격의 민감도와 함께 내년에는 또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 저희가 내년 성장률을 평균 수준보다 조금 낮게 한 1.7%로 낮춰보는 게 올해까지는 그 기대가 굉장히 선반영되지만 그 탄력이 조금 빠질 수 있다는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 정부가 지금 중기계획으로 꺼내놓은 예산 올해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본 예산 엄청 늘렸죠. 작년에는 여기에 가만히 안 돼 있지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45조 원의 추경이 있었고요. 올해도 뭐 추경한다고 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빚을 내는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세수가 초과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올해까지 개선되는 경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이 평균보다 좋아지는데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국 경제가 내년에 조금 식어가는 건 작년과 올해는 팬데믹 때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정부가 예산을 쓰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팬데믹은 아니잖아요. 작년까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힘이 있었지만 27년쯤 가면 우리나라 재정도 탄력이 빠진다. 그러면 올해 이 생산적 금융의 제일 중심인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이렇게 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의 효과가 채권 시장은 좀 수단으로 이용을 당하고 여기 이거 국가가 이제 기금채까지 찍어대면서 채권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거 준예산 선정책 5년 동안 150조 올해 30조 넘게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도 코스피가 5,300포인트 올라올 때 단순히 반도체 업황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같은 매크로를 보는 사람조차도 채권보다는 오히려 주식의 기회가 많다 얘기되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탄력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 또 추경하면 되지. 예, 조건이 있죠. 경기가 나빠져요. 그런 여건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 작년 올해 우리가 무리하게 재정을 쓴 건 23년, 24년 미국이 재정을 써서 미국 성장을 끌어올리고 미국의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그 환경. 그게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에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탄력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뭐 2%, 1.1%대까지 간다. 그렇게 낮출 수 있는 룸이 있었는데 지금 2.5에서 멈췄잖아요. 내년쯤 재정정책에 대한 이 브레이크들이 일부 확인이 되면 경기가 나빠질 때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환율하고 부동산인데요. 환율은 4월 달에 WGBI라고 하는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을 통해서 일본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하단을 테스트하면서 안정화되는 쪽에 움직일 거고요. 부동산은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개별적으로 뭐 찌라시라든지 여러 뉴스들을 보실 텐데 6월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지방선거 전에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 배경이라고 하면 환율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리 만무하고 반도체 경기가 피크아웃하고 이 지금 무리하게 팬데믹 때 정도 수준으로 작년과 올해 썼던 재정의 탄력이 내년에 조금 줄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2번 5에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간 아까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 정도 채권은 레고랜드 때나 그때는 신용위기 때 미국 10년이 막 5% 넘어가지고 난리를 칠 때 그때 수준하고 유사할 정도의 금리 레벨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채권도 분명히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슬슬 고민이 되시는 투자자라면 제가 오늘 얘기한 요 포인트 정도를 잘 감안하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고 얘기 끝내면 이게 지금 미래 선도금리 가치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1년 뒤, 2년 뒤 얼마를 갈 거냐. 6개월까지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보지 않아요. 현 기준금리가 2.5잖아요. 1년 뒤에 얼마를 보고 있죠? 3%요. 2년 뒤까지는 3.25요.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일부 뭐 잘못된 정보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두세 차례의 금리 인상 경로를 뭐 한은의 고위급들이 얘기하고 다닌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는 입장에서 그쪽에서 되게 답답해하세요. 아무리 본인들이 그걸 막 대놓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들은 건 적어도 연내 아까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환율이 뭐 급등해서 물가에 대한 악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없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50bp 이상 지금 거품이 껴있다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지금 당장 뭐 인하를 할 것도 아니고 금리가 그럼 급하게 떨어지겠습니까? 주식이 훨씬 좋은데요. 근데 주식이 식기 시작하면 이 떠있는 거품만 제거해도 여러분 생각보다는 10년 동안 50bp를 계속 챙기실 수 있다고 하면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깔고 가는 자산 측면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보고 접근하신다면 지금 국내 채권, 아까 미국채도 미국 경제에 대한 질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미국 금리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얘기도 계속 끌고 왔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지금 저평가가 훨씬 심해진 영역으로 가 있습니다. 환율까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면 국내 안에서도 여러분들 예전에 왜 저쿠폰 채권들이 상당히 세제에 대한 혜택이 있어서 개인 투자들로 채권 열심히 한 22년, 23년까지도 열심히 사주셨다가 24년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안 사고 계시는데요. 이번 국면이 또 한 번 통화정책에 대한 오해가 채권에 대한 박앤세일을 해줄 정도의 환경에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면 요 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쯤부터는 반도체 가격하고 칩 가격하고도 연관해서 보여드렸죠. 칩 가격이 빠질 때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주시장이 안게 되는 타이밍이 올해 연중의 중반쯤에는 올 수도 있다. 그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지금쯤 배분에 대한 안전성을 따져보실 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저같이 좀 큰 그림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 쪽과 국내 쪽 관련해서 한 번씩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심과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갔던 AI 투자 관련 산업들이 최근에 높은 변동성, 그러니까 뭐 금은 가격들도 한번 급락을 했고 최근에 가장 고민이 되는 비트코인 가격들이 왜 빠질까? 그리고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는 왜 안 오르지? 한국은 아직까지 정책 수혜로 주가 지수가 높게 가고 있지만 그걸 주도하고 있는 힘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과 함께 금리가 같이 피크아웃하는 시점에서의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나 고민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 한번 크게 짚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